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셨죠? 러시아가 러시아판 발지 대전투 준비하고 있다 라는 건데, 발지 대전투, 옛날에 뭐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도 있었는데, 그 발지 대전투로 인해서 독일이 더욱더 일찍 패망하는 그런 전투가 되었는데, 그걸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히틀러와 똑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재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와중에 푸틴이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 불안하니까 친위 병력을 점점 강화하는데, 이로 인해서 군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상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조금 더 늘었죠. 7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어제는 600명대, 그제는 500명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27대 격파, 야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38문 격파, 다란장 로켓 4문 격파.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거의 뭐 한 개 포병 여단급 전력이 박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집속탄이 공급되면서 그 집속탄으로 인한 전과 확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 항공기는 1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자, 전선 상황을 보면 미국이 지금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7월 18일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를 소집했는데, 람슈타인 회의죠. 여기에서 또 다른 추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중입니다. 현대건설이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런 선정이 바로 그냥 됐는데, 현대건설 그리고 원희룡 장관 또 이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 등이 조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사의 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국제공항 등 공항 부분에서 여러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배울 것도 많고 실력도 있고 해서 재건 사업자로 선정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해서, 아니 지금 뭐 오송 지하차도에 저런 게 생겼는데 국내에 지금 수혜가 생기고 있는데 어디 지금 저기 가서 저런 짓을 하냐라고 하는 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가 차는 거죠. 그러면은 총리는 왜 뒀고 장관은 왜 뒀고 지방자치단체는 왜 있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일이고, 이런 어떤 그 성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대건설에게 미리 이렇게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재건하는 사업자를 선정했냐? 이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우크라이나 수도의 관문공항이에요. 우리로 치면 인천공항 같은 거. 그런데 왜 벌써 줬냐? 일단 한국 같은 이 정도 체급의 국가에게 이 정도, 사실 저는 미끼라고 봅니다. 미끼 정도를 줘서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자, 또 이 사업이 한 이 정도인데 지금 전체 재건 사업은 한 2,000조야.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이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을 또 살짝 주면서,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기게끔 지원해달라. 지원을 끊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사업을, 이런 경제적 이익을 빨리 보고 싶으면 우크라이나가 빨리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자 선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공항 사진은 바로 이렇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제법 크죠. 우리 인천공항, 김포공항보다는 좀 더 큰 것 같고, 인천공항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수도 키이우로 들어가는 관문공항 역할을 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공항이다. 전쟁 초기에 터키의 수송기조 A400M 2대가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싣고 와서 갖다 주러 왔다가 6개월 이상 억류됐던 바로 그 공항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러시아가 오데사 일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드론으로 혼합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 아마 이 곡물 협정 끝나는과 동시에 오데사가 항구니까 어떤 그
본보기 차원에서 공습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흑해 곡물 회랑은 러시아 협조 없어도 가능하다. 튀르키예가 자신들의 함대로 해주겠다, 호의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미국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곡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안전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항공력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루마니아를 통한 육로 수송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5개 방면에서 총 36회의 공세를 시도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탈환 대비해서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14년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크림주였죠. 크림주. 그런데 그걸 러시아가 뺏어서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에는 14개 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10개 행정구역으로 다시 재편하는 이 개편 준비에 착수했고, 그리고 70에서 80만 명 정도의 러시아인이 크림반도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불법 이주민이니까 그들을 쫓아낼 준비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케르치 대교를 부분 복원했고, 전체 양방향 통행 다 가능한 건 11월 말이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면서 지금 뭐 많은 피해를 러시아가 입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 3명의 민간인 희생자 중에서 2명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남성, 여성 부부죠. 부부. 그리고 이게 폭파하지 않은 불발된 드론인데요. 이것까지 폭파했으면 뭐 더 큰 전과가 있었을 텐데 왜 폭파하지 않았을까, 좀 아쉽기도 한 그런 차원이고, 아무튼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아이, 여기 있죠. 아이 얼굴 가렸습니다. 딸인데요. 이 딸은 이번에 없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러시아는 추모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런 군사적 작전을 통해서 민간인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부를 죽여서 이 딸이 고아가 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 했는데, 보니까 이 사진들이 공개된 거 보니까 이 복장이 뭐야? 이거 소련군 복장이죠. 지금 이 딸아이도 소련군 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그동안에 이 부부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극좌 파시스트, 완전히 공산 소련으로 회귀하는 극좌 파시스트 민족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난 행적 때문에 뭐야 이거, 추모 분위기가 싹 깔았는데, 또 그러면 왜 그 다리에 그때 당시에 승용차를 몰고 있었냐 알아보니까 딸을 놔두고 이 부부들만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 아니, 크림반도 지금 전쟁통에 이 사람들은 이 로스토프 지역, 그러니까 아조프의 건너편은 러시아 본토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니 휴가를 가도 다른 데로 가지 왜 크림으로 갑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 전쟁통으로 휴가를 가는 이 부부들, 그리고 평소에 파시스트 행동을 했던, 이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그런 전력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추모 분위기 동원에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25 공격기가 임무를 마치고 이 아조프의 건너편의 예이스크 비행장에 접근하던 중에 그냥 뭐 쑥 하고는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조종사는 이젝션,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낙하산 내려오다가 그 낙하산이 또 자기를 또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탈출은 성공했지만 낙하산이 조종사를 감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서 조종사도 같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화 감독이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우리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제법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은 완전히 러시아에게 열받아서, 원래 러시아 출신인데 우크라이나로 왔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로 자원 입대해서 지금 47기계화에 대한 제일 정예병이죠. 여기에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의 탑승 보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7월 7일 적에게 한 방 맞았는데도 괜찮았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관통, 적의 포탄에 관통이 됐는데 그 파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다치는 거, 이거 외에는 괜찮았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나 적에게 직격을 당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브래들리가 우리를 다 살려줬다 라고, 브래들리 정말 좋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이었고 아마 반체제 관련한 영화를 좀 찍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의 정치범 수용소에 5년을 수감을 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리고는 나와서 우크라이나로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드래곤 용도 죽겠더라. 왜? 고문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의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고 나이도 많은데 자원 입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러 반군 지도자 데니스 이바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대령급이라고 해요. 드론에 폭사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크리미나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역습으로 완전히 격퇴해서 많이 밀어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봉기 이후 러시아군에서도 러시아군 수뇌부를 비난하는 반대 세력이 차츰 늘어나면서 추가 쿠데타에 대한 푸틴의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푸틴을 결사옹위할 친위대인 국가근위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추가 반란에 대비한 러시아판 무장 친위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내무부와 연방보안국, 연방마약통제국 등 주요 기관들 산하의 정예 특수부대들이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근위대로 편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근위대가 푸틴 정권을 지키기 위한 러시아판 무장 친위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복수일 러시아 독립 매체들과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연방마약통제국 예하 특수부대인 그롬이 국가근위대 예하 부대로 편입됐다라며, 현재 연방 각 기관들의 정예부대들이 하나둘씩 국가근위대에 흡수되며 국가근위대 전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앞서 경보병 차량화 부대인 국가근위대를 정규군 수준의 무장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중무장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최근 바그너 그룹에서 입수한 T-90M 전차를 비롯한 신형 장비 대부분이 국가근위대 산하에 신규 창설되고 있는 부대들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현지 시각 7월 17일 러시아 연방 국가근위대법을 대폭 개정한 개정안을 국가두마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대통령령으로는 국가근위대 배치가 불가능한 중장비들을 법을 개정해 국가근위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전차, 보병 전투장갑차, 보병 수송장갑차, 통신스테이션, 공병장비, 포병장비, 전투헬기, 수송헬기와 다양한 용도의 항공기, 심지어 군함까지 국가근위대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근위대 강화 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 기관과 군, 국가근위대로 편입된 부대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치안 유지 등 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대들을 빼앗겼다면서 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고, 국가근위대 편입 부대들은 근무 강도가 높아졌는데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이 같은 국가근위대 강화 조치에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국가근위대가 과거 독일의 무장친위대와 같은 공룡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아도프 히틀러는 프로이센 귀족 출신의 수뇌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방군을 신뢰하지 못해 군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군대인 무장친위대를 만들어 독일군 내에서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이 국가근위대를 정규군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가근위대 충성심 고양을 위해 정규군보다 보급 우선순위를 높게 지정할 경우 보급과 처우 문제로 이미 인내심 한계에 다다른 정규군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망하는 방향으로 악수만 놓고 있는 푸틴, 마치 2차 대전 후반의 히틀러가 빙의한 것 같습니다. 네, 국가근위대에 뭐 경찰 특공대, 뭐 어몬, 뭐 그롬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 무슨 뭐 무장친위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경찰 특공대, 국정원 특수임무대, 신속대응반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 편입되어 가는 내무군이나 뭐 다른 기관들의 경찰 기관들 뭐 이런 기관들의 특수부대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왜? 가보니까
수당 적고 일은 똑같은데 이를테면 수당이 더 적다. 우리도 일은 똑같은데 경찰보다 군인이 수당 적죠. 이 말씀드리면 경찰이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주제의 사실이고, 이를테면 지난 그 세월호 사태 때 이 구조하러 들어갔던 그 잠수부들 중에서 SSU 잠수부도 있고 해경에서 온 잠수부도 있고 민간에서 온 잠수부들도 있었죠. 똑같은 잠수를 하는데도 민간에서 온 분들은 수당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해경들도 그 다음으로 높았고, UDT나 SSU는 아주 박한 수당에 잠수를 했었죠. 똑같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를 여기다 불렀냐 라고 하는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불만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왜? 그들은 나의 친위대니까 친위대를 불만 없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불만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보급을 강화하고 장비를 더 좋은 걸 줘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그너 그룹 장비 지금 다 압수하고 있는 거, 그걸 국가근위대에 준다 이겁니다. 좋은 장비 주고, 근데 좋은 장비 주는 것까지는 또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왜?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보급, 복장, 피복 또는 불만이 있으니까 수당, 이런 것들을 특별 대우를 해주고 우선순위를 준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 국가근위대는 충성심이 살짝 올라갈 수 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열악한 보급 또 대우, 처우에 열받아 있는 정규군은 더욱더 화가 나겠죠. 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느낄 테니까. 그런데 그걸 이 정규군을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덜 주려고 여기를 또 내려버리면, 아니 왜 우리를 여기다 불렀어 해가지고 무장친위대 완전히 SS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의 충성심이 내려가면 이게 또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악수다. 그래서 히틀러가 무장친위대 창설을 했죠. SS. 처음에 세계사단만 있었지만 점점 확대가 됐죠. 그래서 하나의 군급 야전군 이상의 그런 부대가 되어서 국방군하고 보급 우선순위, 예산 우선순위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적전 분열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면서 이 독일이 패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죠. 왜냐, 국방군은 귀족 출신들이 지휘관이니까 나 못 믿어. 나는 부사관 출신이니까. 이제 이런 신분상의 핸디캡,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골수까지 들어가서 내 쟤들 아무도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무장친위대를 더욱더 강화시켰는데, 그게 지금 푸틴이 이 전례를 따르면서 문제는 양측 다 불만에 쌓이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악수를 뜬 거죠. 이런 악수, 대박 악수가 전선에서도 벌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부르며 전쟁을 벌인 푸틴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모습은 이미 여러 소식들을 통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선택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푸틴이 히틀러와 똑같은 최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판 아르덴 대공세 발지 대전투가 곧 시작될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하르키우, 루한스크 전선에서 개전 이래 최대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 전략 예비대들이 남부 전선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전황을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 현지 시각 7월 17일 밝혔습니다. 말리아르 차관은 공세는 쿠판스크 방면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에 약 10만 명의 병력, 900대의 전차와 555문의 야포, 370문의 다련장 로켓 발사기, 다수의 고정익기와 헬기가 배치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전력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예비 병력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우크라이나군 주력을 동부 전선으로 끌어오기 위한 목적에서 배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보급선이 크게 약화된 남부 전선 대신 상대적으로 보급선 유지가 원활한 동부 전선으로 주전장을 옮기려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루한스크 북부와 러시아 벨고로드주 일대에 대규모 전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제1근위 전차군, 제6연합군, 제2연합군, 제20연합군, 제41연합군 등 5개 야전군급 부대와 제3군단, 제11군단 등의 부대가 식별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부대는 러시아군 최정예 기갑부대로 평가되는 제1근위 전차군입니다.
제1근위전차군 예하에는 제4근위전차사단과 제47근위전차사단,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등의 전력이 있는데요. 말리아르 차관이 언급한 규모의 부대는 제1근위전차군의 완편 상태의 전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시작된다면 주력 부대는 제1근위전차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교통요충지 쿠피안스크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오스킬강 서쪽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이 일대에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얼마 되지 않아 거세게 몰아붙이면 전략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기동부대를 대규모로 배치하지 않은 이유가 포병 전력의 압도적 우위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쿠피안스크 일대에는 M777 곡사포로 무장한 제40 포병여단, 예하에 무려 4개 대대의 BM-27 우라강 다른장 로켓 대대를 두고 있는 제27 로켓 포병여단, BM-30 스메르치 다른장 로켓과 공격용 드론으로 무장한 제15 분리 포병 정찰 대대, 크랩 자주포로 무장한 제26 포병여단이 온전한 전력을 유지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M777과 크랩 자주포는 모두 미국제 M864 DPICM 집속탄을 발사할 수 있고, 우라강은 30개의 대전차 자탄을 내장한 9M27K1 집속탄을, 스메르치는 72개의 대전차 자탄을 내장한 9M55K 집속탄을 운용할 수 있어 러시아군의 전차대군에 강철의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나치 독일의 최후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르덴 대공세, 일명 발치 전투의 판박이라는 점인데요. 마지막 남은 전력을 싹싹 끌고 모아 한 방에 날려버리려는 러시아군의 어리석은 시도, 아마도 이 공세가 쇼이구와 게라시모프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 같습니다. 발치 대공세. 야, 우리 어릴 때 발치 대전투 영화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게 지금 러시아가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전투는 자포리자지요. 그러니까 남부전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접경지역, 그러니까 남동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데, 북부 지역, 동부 지역의 북부 지역이죠. 하르키우주와 접경하고 있는 이 지역. 여기 보시면 쿠판스크라고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가 쿠판스크죠. 여기 러시아군이 더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더 적어요. 특히 이제 이 북부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드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더 많은데 여기다가 지금 10만 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 추가로. 이래서 그냥 이 전선을 동북부 지역으로 집중시키겠다. 왜? 지금 크림반도 케르치대교 끊어졌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포리자 조금만 더 밀리면 자포리자 지역의 철도 완전히 다 마비되죠. 이러니까 저쪽은 안 되겠다. 포기.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고 전쟁을 끝내버리면 큰일 나죠. 정치적으로. 아니 1년여 2년 동안 니들 수십만 명 갈아넣고 나라 망하게 하고 거기서 뭐 했냐 도대체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도시, 한국으로 치면 부산쯤 되는 인구 두 번째로 많은 하르키우가 있는 이 하르키우주의 일부를 우리가 먹었어.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정치적 목적에서 그렇게 해서 휴전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발치 대전투와 지금 쿠판스크, 하르키우 대전투 무슨 차이가 있냐, 또 무슨 동질성이 있냐라는 건데, 2차 대전 막바지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보급 물량으로 밀어붙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에게 이제 밀리고 있는 차에 미군이 그냥 서쪽에서 쳐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 미군의 물량, 압도적인 물량, 보급 거점을 때려 부숴야 되겠다. 그래서 벨기에 여기 있습니다. 안테베르펜, 영어로는 뭐 안트워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노르망디와 함께 2대 보급 거점이에요. 근데 노르망디는 멀죠 여기서. 그래서 이 안트베르펜을 깨버려야 되겠다. 저걸 우리가 점령하면 이 미군이 저만큼의 보급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저 미군이 저런 보급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우리나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래서 이걸 이제 치기로 한 겁니다. 그걸 모델 원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구데리안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냥 바닥바닥 우겨서 한 겁니다. 자, 명분은 또 뭐냐? 이유는 또 뭐냐? 쟤들 봐봐.
미군 군단, 미군 군단, 영국군 군단, 캐나다군 군단 저렇게 이렇게 전선에 있으니까 쟤들 서로 협조 체계 잘 안 될 거야. 우리가 확 치고 들어가면 쟤들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다시 모여서 야 어떻게 할까 하고 뭐 회의해야 되니까 쟤들 회의하는 사이에 우리 그냥 쑥 치고 들어가면 돼. 왜? 쟤들은 나라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하고는 여기서 이 아르덴 숲을 확 관통해서 치고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차 한 1000대 정도 동원했는데 지금 러시아 900대 동원했다는 거 비슷하죠. 판터, 티거 이런 최강 전차들 가지고 쑥 밀고 들어가면서 괴링이 이 항공기까지 한 1000대 동원해서 폭격해주기로 했는데 다 박살나버리고 여기에 독일은 38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지금 뭐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게 44년 12월에서 45년 1월까지 벌어진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발치 대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역사가들은 이것만 안 했어도 독일이 한 6개월은 더 갔을 거다. 뭐 6개월 가나 안 가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이런 그 평가가 있을 정도로 완전히 독일 패망을 앞당긴 이 발치 대전투 이걸 지금 쿠판스크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이 지휘부 또 권력층을 패망으로 이끌 그런 전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왜 하냐? 지금 남부전선에 지금 뭐 2개 군단이 추가로 더 들어온다는데 그게 무섭죠. 그걸 일부를 이쪽으로 좀 당겨서 남부전선 조금 더 유지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점점 끌어서 협상하겠다 이건데 지금 문제는 이 지역에 포병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집속탄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M777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쏘는 155mm 집속탄 그리고 300mm 다련장 로켓 집속탄 220mm 다련장 로켓 집속탄 이런 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러시아군이 들어가면 그 기계화 부대들 다 쓸어버리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